아침마다 몸이 돌을 단 것처럼 무거워요, 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요. 그런데 밤마다 발목이 이렇게 붓고요. 양말 자국이 아침까지도 안 사라집니다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추운 계절에 신장이 조용히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검은 콩을 먹어도 왜 계속 피곤했는지 알게 되고 단 3일간의 작은 변화로 몸이 스스로 답을 줍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소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괜히 몸 안이 불편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원래 위가 약해서 그렇죠.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실히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증상을 겪고 있지만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주 흔하고 너무 익숙해서 아무 의심 없이 써온 한 가지가 여러분 몸속 균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아프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미 몸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서야 이상을 느낍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소화가 안 돼요. 속쓰림이 잦아졌어요. 밤에 자꾸 깨요. 이분들 대부분이 약을 하나씩 더 추가하거나 민간요법을 이것저것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 전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71세 남성분이었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식사도 규칙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밤마다 속이 쓰리고 새벽에 자주 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지만 큰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 먹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식단표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혹시 집에서 자주 쓰시는 하얀 가루 있죠? 그거 요즘도 쓰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거요? 예전부터 속 불편할 때마다 조금씩 타먹었죠. 많은 분들이 비슷합니다. 집집마다 한 통씩 있는 그 하얀 가루, 값도 싸고 효과도 빠르다고 믿고 계십니다. 실제로 당장은 속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장의 편안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아주 정교합니다. 특히 위와 장, 신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일어난 변화는 반드시 신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알칼리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부담이 쌓입니다. 이 부담은 하루 이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1년,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조용히 축적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 써왔는데 괜찮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조용함이 문제입니다. 신장은 원래 웬만큼 손상돼도 참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땐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속쓰림이었지만 점점 밤에 소변이 잦아지고 아침에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신장 수치를 다시 살펴보니 이미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느리게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중화시키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속이 쓰린 이유는 위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는 산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그 산을 억지로 없애면
소화는 더 느려지고 음식은 오래 머물며 가스를 만들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장과 신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걸 먹으면 바로 편해지는데요? 맞습니다.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불이 왜 났는지는 보지 않는 겁니다. 계속 불만 끄다 보면 집 구조 자체가 약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런 말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사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신호를 이미 받고 계셨습니다. 속 더부룩함, 잦은 트림, 밤중 각성, 아침 피로. 이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모든 걸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빈도와 습관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약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밤에 사용하는 습관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밤은 회복의 시간이지 중화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위를 억지로 중화시키는 방식이 오히려 신장과 수면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르신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사 시간, 물 마시는 방식, 그리고 몸이 쉬는 시간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확인해온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으로 몸을 대하기 시작했을 때 속은 조용해지고 밤은 길어지고 아침은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내용을 꼭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증상을 반복해서 겪는지 아직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을 이해하셔야 몸을 다루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리면 위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위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리듬입니다. 위는 하루 종일 아무 때나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 각 시간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위는 쉬려고 합니다. 그때 억지로 자극이 들어오면 위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속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뭔가를 타서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 순간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가 쉬어야 할 시간에 또 한 번 일을 시키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위는 스스로 움직임을 조절하지 못하고 점점 느린 위가 됩니다. 느린 위는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음식이 오래 머물면서 가스를 만들고 그 압력이 위를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트림이 잦아지고 밤에 누우면 더 불편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부담은 장으로 내려갑니다. 장이 더 일을 해야 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며 이 균형을 맞추느라 밤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잦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의 불편함, 장의 부담, 신장의 과로, 수면의 질 저하.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각각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밤에 속이 불편한 날, 다음 날 아침, 몸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대응 속도입니다. 불편하다고 바로 무언가를 넣는 습관부터 멈춰야 합니다. 몸은 스스로 조절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빼앗으면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권하는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위를 더 자극하지 말 것. 배가 조금 더부룩하더라도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천천히 걷거나 의자에 바르게 앉아 숨을 깊게 쉬는 것만으로도 위의 움직임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물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피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 천천히 드시는 것이 위와 신장 모두의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식사와 잠자리는 최소한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배가 아직 움직이고 있을 때 바로 눕는 것은 위에게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후 이 시간은 몸을 세워두십시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밤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달라집니다. 제가 수년간 지켜본 결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밤에 속쓰림 때문에 무언가를 찾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게 줄어들면 신장이 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수면이 깊어지고 아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끔은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응급 상황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끔 이 습관이 되는 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과 매일 밤은 전혀 다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반복되는 자극을 기준으로 스스로의 기능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위는 점점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잃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그 부산의 어르신도 이 원칙들을 하나씩 적용하셨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셨습니다. 안 먹으면 더 아프지 않을까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자 밤에 불편함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2주쯤 지나서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고 한 달 뒤에는 아침 얼굴 붓기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몸이 원래 하려던 일을 방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일을 빼앗아 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큽니다. 다만 시간을 줘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바로 속이 편해지는 느낌과 실제 회복은 왜 다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밤과 아침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속이 편해지는 느낌은 다 가짜인가요? 아닙니다.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느낌이 회복의 신호인지 아니면 감각이 잠시 둔해진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은 불편함을 느끼는 감각과 실제로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골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속이 편해졌다고 해서 위가 제 기능을 되찾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착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 먹고 나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그 괜찮아진다는 기준이 통증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의 컨디션, 식후의 가벼움, 배의 움직임을 물어보면 여전히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것과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빠르고 후자는 느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른 쪽만 선택하다가 느린 회복의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착각은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무리해도 금방 돌아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의 선택이 일주일, 한 달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단순히 속이 쓰린 것과 몸이 보내는 경고는 다릅니다. 다음 중 몇 가지가 겹친다면 단순한 위 문제로 넘기면 안 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붓는 느낌,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 이유 없이 피곤한 것, 입맛이 떨어지는 것, 이 신호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은 아프면 아프다고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신장은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화의 변화와 수면의 질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68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위장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했고 밤에 속이 불편해 자주 깨셨습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셨고 이 나이에 다 그렇지 뭐 라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얼굴이 붓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속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에 불편함이 오래 지속되면 그 부담은 결국 다른 장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위를 입구라고 설명합니다. 입구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쪽의 필터들이 더 고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회복되면 무조건 속이 시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회복의 신호는 아주 소소합니다. 식후에 트림이 줄어드는 것, 밤에 뒤척이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거운 것, 이런 변화가 먼저 옵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몸은 다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루의 느낌이 아니라 일주일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일주일 전보다 밤이 편해졌는지 아침이 나아졌는지 이게 기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불편함을 참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지면 바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 불안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몸을 고정시킵니다. 불편함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회복 과정에서는 오히려 잠깐의 어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견디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 지금 몸이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불편함을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 검은 변, 피가 섞인 구토 같은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늘 반복되던 가벼운 불편함이라면 대응 방식을 바꿔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속이 편해지는 느낌과 회복은 다를 수 있다. 진짜 회복은 느리고 조용하게 온다. 위의 문제는 수면과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몸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그럼 밤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아주 구체적인 저녁 이후의 생활 리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느낀 변화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밤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몸이 하려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을 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낮 동안 참고 있던 불편함이 밤에 몰려오니까 그걸 바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밤은 해결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몸이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하고 균형을 맞추고 회복하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계속 개입하면 몸은 방향을 잃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시는 행동이 뭔가요? 어떤 분은 간식을 드신다고 하고 어떤 분은 TV를 보며 뭔가를 계속 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불편해질까봐 미리 대비한다며 습관처럼 뭔가를 드십니다. 이 미리 대비가 문제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몸은 반복되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마무리하면 그 리듬에 맞춰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매일 밤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권하는 저녁 이후의 리듬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과하지 않게 끝낼 것. 배부름보다 덜 먹었다는 느낌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위는 밤에 무거운 일을 싫어합니다. 둘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말 것. 최소한 몸을 세운 상태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새로운 자극을 넣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불편하면 그냥 참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참는 것과 지켜보는 건 다릅니다. 참는다는 건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고, 지켜본다는 건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올라왔다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지 아니면 점점 커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불안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안 좋아질까 봐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갑자기 불편함이 치솟지 않고 완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리듬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74세 어르신은 늘 밤에 대비를 하셨습니다. 불편해질까봐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무언가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바꾸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 먹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을 잘 자려고 뭔가를 드시는 게 아니라 잠이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분께서 바꾸신 건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식사 후에는 TV 앞에 오래 앉아 있지 않고 방 안 조명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올라오면 바로 대응하지 않고 10분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몸은 기다림을 통해 스스로를 조정합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면 몸은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몸은 자기 방식대로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녁 이후의 생각입니다. 몸만큼이나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밤에 불편해질까봐 미리 걱정하면 그 걱정 자체가 몸을 긴장시킵니다. 긴장은 위와 장의 움직임을 더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밤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낮에 해결하세요. 낮 동안의 식사, 활동, 수분 섭취가 밤을 결정합니다. 밤에 모든 걸 바꾸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리는 낮에 시작되고 밤에는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하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회복은 복잡한 방법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괜히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리듬을 며칠 지키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복의 속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다시 불편해지는 구간이 꼭 오는지,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다시는 같은 자리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느끼셨을 겁니다. 몸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건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같은 자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칠은 괜찮았는데 또 다시 불편해졌어요. 이때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역시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가장 아쉬운 선택입니다.
회복 과정에는 반드시 출렁임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불편해지는 구간이 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예전 패턴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드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봐온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시다가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는 분들입니다. 선생님, 다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보다는 어떠십니까? 대부분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하십니다. 처음보다는 덜해요. 바로 그게 답입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계단처럼 오르내립니다. 중요한 건 바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입니다. 처음보다 덜 불편하고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졌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이걸 알아채지 못하면 늘 같은 지점에서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어제를 비교하지 말고 이번 주와 지난주를 비교하십시오. 하루의 느낌은 날씨처럼 바뀝니다. 하지만 일주일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분들은 불편함이 왔을 때 대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신 분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은 불편함이 오자마자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이 작은 차이가 3개월, 6개월 후에는 큰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복은 참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아, 지금 몸이 다시 적응 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으면 불안이 줄어들고 불안이 줄면 위와 장의 긴장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감한 변화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부산의 어르신도 마지막 고비에서 흔들리셨습니다. 며칠 괜찮다가 다시 더부룩해졌을 때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보다는 낫다는 제 말을 떠올리며 조금 더 지켜보셨습니다.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2달쯤 지나자 밤에 불편함을 걱정하는 마음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보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 걱정이 줄면 몸은 더 빨리 회복합니다. 몸과 마음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만 결정하십시오. 그 결정 하나가 다음 달의 밤과 아침을 바꿉니다.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방향만 맞으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믿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더 궁금한 분들은 댓글에 일 남겨주세요. 더 알고 싶은 분은 댓글에 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조용해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오래 진료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